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벙커모토의 고사장입니다. 자, 간만에 수면방송. 이게 원래 수면방송용은 자, 요번 시간에는 요즘 핫한 600알랄 24년식 사도 될까? 크게 나눠서 사면 좋을 분들이랑 사면은 피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분들의 몇 가지 사례. 일단 요즘 분위기를 얘기 드리자면 지금 600알랄이 일단 예약이 들어갔고 초도 물량이 조만간 소량 풀린다 그래요. 여기저기 그냥 주워 들은 내용으로는 혼코에서 이제 예약 판매하는 방식이 좀 불만인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글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이렇게 확인이 잘 안 된다. 돈까지 내고 입금했는데 전화 연락도 잘 안 되고 이게 진행 상황을 알 방법이 없다. 그런 좀 불만의 글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솔직히 저도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좀 더 두고 봐야지 알 것 같아요. 아마 예약하신 분들이 좀 아쉬워하는 건 그건 것 같아요. 진행 상황을 좀 더 이렇게 빠르게 빨리빨리 이렇게 좀 전달을 해주면 답답한 게 없을 텐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나 봅니다. 상대적으로 갑자기 출시 얘기가 나와가지고 벌써 출시를 해버린 트라이엄프 400 이건 거의 정광석화 바로 그냥 1차 판매가 전부 다 완판이 돼버렸다고 감사 글까지만 올라오고 이래서 좀 뭐가 빠르게 진행이 잘 됐나봐요. 혼다 신형 이제 예약을 하신 분들은 되게 많이 부러워하고 있는 것 같다. 그쪽 상황을 강 건너 불구경 그냥 옆 동네에서 뭐가 좀 경사가 나서 강 건너에서 그냥 숟가락만 빨면서 부러워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형 600알랄 이런 분들이 사면 100% 후회한다. 첫 번째, 알차에 관심은 없는데 주목받고 싶어서 사려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은 초반에는 사실 주목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1차원적인 목적이 주목받고 싶은 거였다라면은 그거는 성공을 하실 겁니다. 워낙 지금 이슈가 크게 되고 있는 바이크이기 때문에 인스타에 사진 올리거나 유튜브에 국내 1호 이런 거 올리시면은 아마 어깨 뽕은 좀 부푸실 수 있을 거예요. 목에 이제 H빔 좀 들어가실 수 있는데 제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RSG를 가세요. 밤에 저녁에 사람들 가장 모이는 시간에 RSG를 딱 가시면은 아마 평생 받을 관심 한 방에 다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 정도로 지금은 관심이 많은 바이크이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주목받긴 아주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희열을 느끼시는 분이라면 그걸로는 아주 만족스러울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이후부터 아마 극도로 힘들어질 겁니다. 어차피 관심은 금방 사그러들 거고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원래 발매 초기에는 워낙 이제 안 돌아다니고 리뷰가 없어서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은 요즘 헌터커브처럼 되는 거예요. 헌터커브 이제 아무도 관심 없죠. 초반에는 물량이 딸리고 이제 많이 안 돌아다니고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 관심이 집중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타고 다니는 게 너무 힘든 바이크이기 때문에 아마 너무 재미가 없어지실 거예요. 그 뽕이 조금 빠지고 나면은 이제 빠르게 판매를 하시는 게 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크를 원래 타는 목적으로서는 분명히 만족하지 못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건 이제 알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타기에는 절대 좋은 바이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와인딩 코너나 서킷 주행 또는 로시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는 분들이 구입을 하게 되면 크게 실망할 수 있다. 요거는 첫 번째에서의 약간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 600알랄이라는 모델이 당연히 알차죠. 알차라는 거는 또 말하겠지만 타기 편한 바이크가 아닙니다. 그리고 목적이 명확한 바이크이기 때문에 서킷 주행을 한다거나 또는 공도에서 와인딩에서의 이제
코너를 즐기신다거나, 그리고 평소에 뭐 모토GP 같은데 관심이 많아서 뭔가 이제 로시라는 얘기만 들어도 막 가슴이 뛰고, 내가 바이크를 탈 때 내가 모토GP 선수 로시의 모습으로 3인칭으로 막 혼자 상상이 된다, 이러면서 혼자 막 입이 막 풀페이스 안에서 광대가 승천하고, 이런 분들이 아니면은 사실 정말 재미없는 바이크가 알차입니다. 왜냐면 그 맛에 타는 거기 때문에 그 감성을 모르시는 분들이 타면은 솔직히 이 불편하고 이거 왜 타지? 이 뜨겁고 막 허벅지는 있고 와 미치겠다, 디자인은 그냥 이뻐 보여서 샀는데 이거 뭐 힘만 들고 재미없네, 이렇게 되실 수 있는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라이딩 테크닉에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알차를 구입하시게 되면은 이거는 솔직히 뭐 600RR이 아니더라도 모든 종류의 알차를 통틀어서 라이딩 테크닉에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이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역시 엄청 고통스럽고 재미없는 바이크가 될 수 있습니다. 타기가 너무 아마 불편하고 재미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 알차라는 게 계속 사실 타기가 어려운 바이크이기 때문에 라이딩 테크닉을 조금씩 계속 익혀가면서 뭔가 내가 이 야생마 같은 놈을 조금씩 길들이고 있구나, 요런 식의 재미를 느끼는 게 개인적으로 제가 진짜 알차를 즐기는 그런 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마 다른 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 그 성취감이랑 재미를 못 느끼시는 분들이라면은 아마 실망감이 많이 밀려올 거예요. 특히 요런 얘기 하면은 뭐 그냥 적당히 타고 다니는데 뭐 그런 거 딱히 성취감 못 느껴도 타면 그만이지 어쩔 TV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왜 쉽지가 않냐면, 물론 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취존이니까 사실 그렇게 타시는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뭐 600RR 타고 그냥 개인적인 만족감이 커서 그냥 그걸로 뭐 모토 캠핑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도 실제로 본 적이 있어서 그냥 편하대요. 본인은 그게 편해서 탄다고 하시니까 뭐 취존. 근데 일반적인 라이더 입장에 저 포함인데, 저 역시도 알차를 엄청 오래 탔지만 탈 때마다 힘들어요. 적응을 해도 너무 힘듭니다. 계속 체력이 소모되고 뭐 뜨겁고 허벅지는 익어가지 클러치는 무거워가지고 막 손가락은 막 악력 때문에 아파 죽겠지. 막 투어 한번 갔다 오면 손이 뭐 며칠 동안 얼얼해가지고 관절염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걸 타느냐, 바로 이 조금씩 성취감이 느껴지고 이 재미, 라이딩 테크닉을 공부하고 실제 라이딩에 적응해 보면서 거기서 내가 뭔가 또 조금 발전했구나, 조금이지만 저번보다 성장했다, 요 재미가 고통보다 크기 때문에 탈 수 있는 겁니다. 뭐랄까, 사서 고생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어떤 하나의 목적 때문에 아마 그런 분들이 알차를 즐겨 타시지 않을까. 자, 네 번째는 열화전차랑 비트라는 영화를 보고 알차뽕에 빠져본 적이 없는 분들, 요런 분들은 사면 많이 후회할 수 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열화전차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열화전차라고 이게 바이크 커뮤니티 카페 이름으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90년도에 나왔던 홍콩 영화입니다. 이 열화전차라는 영화랑, 그리고 이제 비트, 정우성 주연의 비트라는 영화가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알차 바이크를 보급하는데 1등 공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영화로 알차에 입문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영화로 비유하면은 탐 크루즈의 탑건을 보고 F14 톰캣 이런 거에 막 미쳐버린 분들, 전투기 이런 거에 빠져버리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뭐 해군, 공군에 입대까지 하신 분들도 실제로 많다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영화라는 매체가 대중에게 끼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저 역시도 이 영화를 보고
어릴 때부터 꿈을 키워왔어요. 와, 멋있다. 언젠가 내가 나중에 돈 모으고 어른이 되면은 저 알차, 저 쇼카 한번 타봐야겠다. 너무 멋있다. 그래서 이런 환상이 어릴 때부터 있던 분들, 그리고 이런 영화를 보고 꿈을 키워왔던 분들은 사실 코너를 빡시게 타거나 테크닉을 뭐 엄청나게 해서 뭐 서킷을 가거나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그리고 바이크 이 알차가 타기 힘들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런 꿈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냥 보고만 있어도 즐거워져요. 주차장에 세워놓은 알차를 이렇게 내가 만져보고 시동 걸고 저기 동네 슈퍼만 한 바퀴 돌고 와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1, 2년 동안 바랬던 어떤 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수년간 걸쳐 뭐 적어도 한 10년 정도 묵혔던 꿈이라고 봐야겠죠. 10년 이상. 그랬던 분들 입장에서 내가 그토록 동경하던 어떤 머신, 기계장치를 구입했을 때의 그 감동은 이건 해보지 않은 분들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직까지도 600알랄 모비스타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요것도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없는 분들은 아마 어떤 현실적인 부분만 보고 판단을 하실 거예요. 금방 흥미를 잃을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단점이 왔을 때 그거를 아마 버티지 못하실 거예요. 자, 5번째는 데일리 바이크로 편하게 타고 싶은 분들, 요런 분들도 아주 위험할 수 있는 게 600알랄이란 바이크 자체가 애초에 솔직히 이거는 600알랄 뿐만 아니라 미들급 클래스 4기통 알차들은 모두 포함해서 마찬가지인데 타기가 되게 빡신 바이크입니다. 그리고 이제 힘이 세지도 않아요, 저속에서. 그래서 타기가 좀 빡시고 시내에서 가다 서다 신호정지 때 가다 서다 반복하고 이럴 때마다 변속을 되게 좀 자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연비도 안 좋습니다. 열도 엄청 심해요. 데일리 바이크로 타는 데는 정말 불편해요. 일단 돈도 많이 깨집니다. 기름값도 엄청나게 깨지고, 그리고 소모품 교환 주기도 빨리 올 거예요. 그만큼 미들급 클래스보다 리터급 바이크들, 뭐 예를 들어 1000알랄 같은 애들이 오히려 기어 변속을 자주 안 해도 되고 애가 힘도 좋고 실제로 연비도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뭐 장거리 투어를 갈 때도 조금 편한 게 있어요. 힘이 좀 넘쳐나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 있게 가도 됩니다. 뭐 심리적인 영향도 실제로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미들급 클래스라는 것 자체는 애초에 완전 뭐 서킷이나 코너링에서 막 고RPM으로 빡시게 타는 그 맛이 있어서 그런 매력으로 타는 바이크이기 때문에 사실은 데일리로 타기에는 부적절한 바이크가 맞습니다. 요거는 그래도 난 해볼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해보시면 제가 왜 말린다고 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실제로 제가 과거에 몇 년 동안 한 2, 3년 정도를 이 600알라를 가지고 출퇴근을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바이크를 한 대밖에 가질 수 없는 제 뭐 경제적인 상황이랑 여건이 뭐 그렇게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려서 이제 저도 돈이 많이 없었죠. 그래서 바이크 2대는 이제 꿈도 못 꾸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적응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타고 다닐 수는 있었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오는 문제, 몸은 어느 정도 적응을 했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장 보러 갈 때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자꾸 아깝다는 생각이 점점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런 아끼는 이 바이크를 이렇게 의미 없게 출퇴근으로 소모해야 되나? 이 소모품들을 뭔가 좀 바이크가 수명이 주는 게 아깝다. 이게 무의미하다. 뭐 장이라도 보면은 그나마 뭐 낫겠는데 출퇴근에 바이크를 이걸 타는 게 이게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결국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가장 지배적이었어요. 뭐 몸이 좀 불편한 것도 있지만 데일리로 타면은 알차도 적응은 되더라고요. 몸에 막 근육 나오고 막 이래요.
아깝다는 생각이랑, 그리고 가장 큰 거 기름값이 너무 많이 깨져가지고 이건 뭐 지하철 타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세컨 스쿠터 하나 사자 해서 구입한 게 어드레스 125입니다. 출퇴근으로 정말 따봉이다. 역시 출퇴근은 125 스쿠터가 최고다. 자, 6번째입니다. 2024년에 걸맞는 최첨단 기술의 바이크를 바라고 구입하시는 분들, 이게 왜 최신형인데 왜 실망이지? 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약간 좀 안타깝다 그래야 되나?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한국인이라서 좀 손해를 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기분이 많이 들죠. 왜냐면 이놈의 유로5 때문입니다. 유로5가 우리나라가 빨리 적용이 되면서 사실은 지금 나온 24년형 600RR 모델이 7세대 모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7세대 모델이 최초 등장한 게 사실은 2020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이미 출시했어요.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을 뿐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2020년에 출시를 해서 잘 타고 다녔어요, 일본 사람들은.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한국에서는 유로5에 걸려서 출시를 못하고 있다가 요번에 2024년 시기 등장하면서 딸랑 바뀐 게 사실은 카울 스티커 디자인하고 엔진이 유로5에 적용이 됐다. 요거 말고는 모든 게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펙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미 2020년에 나온 모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바이크는 첨단 바이크라고 보긴 좀 애매하고 4년 전에 2020년 바이크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솔직히 제가 걱정되는 거는 분명히 국내 리뷰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나왔을 때 이게 리뷰가 제대로 될래나 하는 게 난 좀 의아해요. 왜냐면은 이게 물론 뭐 우리나라엔 이제 처음 들어온 거니까 2020년에 이미 뭐 일본에는 발매된 모델이지만 우리나라에는 뭐 이제서야 4년이 지나서 수입이 됐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뭐 그렇긴 한데, 이게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 6축 IMU 그리고 이제 토탈 컨트롤 뭐 이런 전자장비가 엄청나게 추가된 거가 사실 5세대 모델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 이거를 리뷰에서 보여줄 수가 없다. 어떤 분이 최초 리뷰를 할지 모르겠지만 참 기대된다. 솔직히 이거를 어떻게 보여줘? 이거 뭐 서킷에서 극한으로 이걸 땡겨보지 않으면은 이거 뭐 리뷰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기능들이 아닌가. 이거 뭐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애매할 것 같다. 만일에 저한테 뭐 누가 이제 뭐 제 지인이나 누가 구입을 해가지고 리뷰해달라 그래도 솔직히 저도 이거를 리뷰를 과연 할 수 있을까? 문제는 뭐냐면 첨단 바이크 막 최신 기술 이런 걸 이게 최신 바이크인 줄 알고 구입하셨다가는 추가된 거가 뭐 없어. 제가 찾아봤는데 없어요. 뭐 달라진 게.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 조금 실망하실 수 있을 거다, 분명히. 뭐야, 알고 보니까 이거 2020년에 이미 발매된 바이크였어? 아 뭐야,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실 수도 있다. 아마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걸 이제 첨단 바이크 최신형이라 그러니까 잘 모르고 이제 구입을 하셔가지고 RS제 딱 타고 가서 이제 막 가오를 잡는 거죠. 이게 최신형 바로 2024년식 CBR 600RR 막 이렇게 자랑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이걸 아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근데 솔직히 니마 그거 사실 사골 아니야, 사골. 4년 전에 나온 거예요. 솔직히 2020년에 나온 바이크인데 우리나라에 늦게 수입된 거임. 그게 무슨 최신형임?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은 오너 입장에서 조금 긁힐 수 있다. 그러면은 분명히 오너분은 아니라는, 나의 600RR은 그런 게 아니라는, 최신형이랑은 이게 나의 전부라고,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외치면서 풀 스로틀을 하면서 RSG를 급하게 떠나면서 막 풀 스로틀로 막 고 RPM으로 막 대교를 쏘고 있는데 이제 집에 가야죠. 근데 뭔가 억울한 느낌에서 막 대교를 쏘면서 가는데 풀페이스 안에서는 이미 눈물이 막 흐르고 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너무 그렇게 슬퍼하실 사실 필요는 없는 게 원래 우리나라에 일부 특정 모델들은 뭐 일본이나 이렇게 동시에 막 발매가 되기도 하지만 원래 혼다 코리아가 과거부터 한 3년 정도 갭을 주고 정식 발매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 좀 많이 빨라진 거예요. 특히 조금 이제 매니아층이 있는 모델들은 바로 수입을 절대 안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헌터 커브도 늦게 수입이 됐고 C125 같은 애들도 좀 뒤늦게 수입이 됐고요. 몽키 같은 경우도 늦게 수입이 됐습니다. 이런 애들 보통 막 2년 3년 뒤에 막 수입되고 이런 거는 뭐 과거에도 많이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4년 뒤에 수입된 거니까 가장 좀 뒤늦게 수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뭐 크게 뭐 그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근데 물론 이게 좀 히스토리가 좀 이상해서 그렇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정신 건강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냥 2020년에 발매된 모델인데 국내에 4년 뒤에 수입됐다. 자, 마지막 7번째입니다. 알차는 잘 모르는데 스펙으로만 가오잡고 싶은 분들. 이 스펙이라는 거는 일단 최신 바이크라는 것도 스펙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최근에 이제 주목받는 바이크니까 뭐 이런 거 최신형이라고 하니까 뭐 다 좋지 않을까. 전자장비 많이 들어가 있고 뭐 실제로 보면은 뭐 전자장비 이게 뭐 트리플 R에 들어가는 전자장비를 사실 다 때려박은 거죠. 미들급 클래스에다가. 그래서 분명히 되게 좋은 스펙의 고스펙의 바이크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그래도 요거는 사실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를 수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리터 앞에 안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체급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체급이 나눠져 있는 이유가 있죠. 이 스포츠에서도 바이크나 어떤 머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전투기들 있잖아요. 뭐 이런 애들 짧게 그냥 제 밀떡 지식을 얘기 드려보자면 옛날에 1차 대전 때 2차 세계대전 때 진주만 때죠. 진주만 때 그 일본 제로 파이터 제로기가 초반에는 막 미군들 막 잡고 다니고 이러다가 전쟁 이제 후반으로 가면서부터는 완전 참패를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무스탕이라는 전투기가 나오면서 그냥 끝났어. 무스탕이랑 이 라이트닝 이런 전투기들 나오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일본 전투기는 상대가 안 된다. 왜냐면은 이게 배기량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냥 급이 다른 바이크다. 뭐 극단적으로 치면은 제로 파이터 일본의 제로 전투기는 그냥 혼다 커브라고 보시면 되고 무스탕은 천알랄이다. 뭐 이런 느낌? 이게 뭐 상대가 안 됩니다. 테크닉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출력으로 때려잡음. 배기량이 깡패라는 말이 있죠. 실제 전쟁에서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싸울 때도 똑같은 거고 체급에 장사 없다. 그래서 이 600알랄이 아무리 신형이고 뭐 이렇게 최근에 뭐 주목받고 고스펙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전자장비 없는 구형 1000알랄이 와도 사실 이 포스에서 밀려버려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외형에서 오는 이 디테일이나 빵이 달라요. 빵이 이 위압감 디자인과 체구에서 오는 그리고 이제 타이어 사이즈 연료 탱크 사이즈나 뭐 이런 거에서 오는 일단 이 빵에서 밀려버리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돼. 물론 600알랄이 뭐 안 좋은 바이크라는 뜻은 아닌데요. 이 유독 바이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이크를 잘 아는 분들은 사실 크게 신경 안 쓸 수 있는데 이 600알랄이 막 최고인 줄 알고 막 가오잡고 막 이랬던 분들이 크게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일단 1000알랄이 오면은 깨갱할 수 있어요. 전자장비고 나발이고 솔직히 다 필요 없습니다. 빵에서 밀려버리기 때문에 이 포스에서 밀리는데 장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포스라는 거는 이제 뭐 소리나 외형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일단 결정적으로 뒷타이어 사이즈에서 일단 기가 죽어버린다.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터를 미들급이 못 따라잡습니다. 이거는 급이 달라서 안 돼요. 뭐 기를 쓰고 따라간다면은 따라갈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상대방 리터 입장에서는 여유 부리고 있다. 출력 차이란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서 실제로 라이딩 중에 이런 걸 경험해 보시면은 마음의 상처를 입으실 수도 있다. 그러면은 갑자기 600알랄의 정이 떨어질 수도 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을 은근히 있습니다, 주변에. 그래서 이렇게 잘 모르시는 이 600알랄의 히스토리나 어떤 장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솔직히 가오 잡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약간 주목은 받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이런 구형 바이크랑 여러분이 결투에서 살아남고 뭔가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보여줄 수 있는 게 몇 개 없기 때문에 이 뭐 6축 IMU나 전자장비를 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자장비를 써서 이길 수 있는 환경으로 적을 유인하는 겁니다. 일단 오프로드로 가세요. 진흙탕이나 흙길, 자갈길 이런 데서 전투를 하자고 하면은 여러분이 아주 유리하게 싸울 수 있다. 제가 해외 영상에서 봤는데 이 600알라를 타고 막 막 흙길을 막 달리는데, 이게 뭐 TCS가 있고 뭐 전자제어 장치가 있으니까 와, 이걸 다 잡아주고 막 달리더라고요. 그냥 이거 구형은 절대 안 되거든요. 그거 무조건 꽈당입니다. 자갈밭도 달리기가 어려운데 알차로 막 저기 뭐 임도 같은데 막 흙탕길을 막 진흙밭 달리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해외 리뷰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런 거에서 여러분의 성능을 과시하시면은 만족감이 아주 크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전투를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 수 있다. 그리고 또 보여주기 쉬운 거는 달리다가 갑자기 급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형의 자랑거리 ESS 시스템이 발동됩니다. 비상등 깜빡깜빡깜빡. 요거 이제 보여주는 거죠. 넌 이거 없지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레탄 바닥이 있는 지하 주차장이나 뭐 이런 데서 뭐 저기 테니스 코트, 농구장 이런 데서 결투하자고 하세요. 그리고 미리 물을 뿌려 놓으십시오. 그러면은 상대방은 꼼짝달싹 못한다. 진짜 막 설설설 기어야 된다. 미끄러질까봐. 근데 여러분은 TCS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스로틀을 감아도 바이크가 알아서 잡아준다. 그러면은 확실히 최신 전자장비에 이런 과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존감 회복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솔직히 추천드리지 않는다. 왜냐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얘기가 너무 길어져 가지고 사면 좋을 분들은 다음 시간에 영상으로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꿀잠 주무시고 슬슬 더위가 가시고 있습니다. 이제 추워지기 전에 빨리 라이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낮에는 아직 조금 더운데 그래도 많이 선선해졌죠. 오전 오후에는 살짝 선선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제2의 시즌이 오고 있습니다. 딱 2번 있죠. 더워지기 전, 추워지기 전. 짧습니다. 라이딩 신나게 즐기시고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